더 이상 월급 로그아웃은 그만, 금수저를 부러워하기보단 직접 금액을 캐러 나서는 직장인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월급 모아서 태산은 못 만들더라도 두꺼비 집 정보는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권도영 대표님 대신에 한국은퇴설계연구소 전쾌희 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전쾌희 실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 주말 다들 아시겠지만 여의도 윤중로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벚꽃이 그냥 정말 흐드러지게 만개한 그 순간들이었는데 예. 전 실장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아, 예. 정말 벚꽃도 흐트러지는데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차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만 했습니다. 네, 사람을 네. 귀찮아하시는군요. 아, 너무 많으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요. 위험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봄처럼 좀 상큼한 소식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발 상큼하면 좋겠는데 보통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약간 시큼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러함에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우리 모두가 가질 만한 그런 분야인데요. 네. 요즘 금리가 상승하면서 예. 대출 이자에 좀 오르는 것 때문에 이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오늘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모든 청년들 그리고 특히나 주거 독립을 꿈꾸는 이 청년분들을 위해서요. 바로 이 뜨거운 감자인 주거 관련 대출입니다. 그 예. 주담대와 전자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이 주제로 좀 네네네. 준비해봤습니다. 예, 주담대와 알겠습니다. 전자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인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네. 대부분 이런 대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에 이런 뉴스 소식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구매한다거나 또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이게 쉽겠습니까? 예. 돈이나 네. 많으신 분들이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출을 사실 안 받는 게 좋은 거라고 또 저희 권도영 대표님께서는 누누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물론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렇지만 대출이 항상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네, 네. 자산을 불리는데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예.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대출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다중 채무로 이어지지만 네.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대출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주택담보대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택담보대출에는요, 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중 무주택자인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이 있습니다. 예. 새로 매매하는 주택을 위한 대출, 그리고 전세금 반환뿐만 아니라 이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의 대출을 네. 상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용도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고정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금리 그리고 대출 한도가 이 보금자리론의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금자리론에도 종류가 좀 이것저것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예. 보금자리론에는 유보금자리론, 그리고 예. 아낌 2보금자리론, 예. T보금자리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유보금자리론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낌 2보금자리론은 대출 거래 약정 및 그리고 근저당 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를 해서 유보금자리론보다 0.1% 저렴한 금리를 보입니다. 그리고 T보금자리론은요,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청 방법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데요. 대출 금리는 우리가 예. 설명을 드렸듯이 아낌 2보금자리로는 0.1% 더 낮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한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예. 올해 4월 기준 10년 만기로 놓고 봤을 때 3.65%, 20년 만기는 3.85%, 그리고 예. 40년 만기는 3.95%로 만기 연수가 늘어날수록 이 금리도 조금씩 높아진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다자녀 가구나 신혼가구 이런 좀 특색 있는 그런 가구라고 하면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주택을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모두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 대상으로는요, 재외국민 그리고 네.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긴 합니다. 네, 네.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네. 네, 구입 용도에 한해서 일시적 2주택을 허용을 하긴 하는데요. 예. 이 새롭게 구입하는 주택 외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까지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국에는 1주택이어야만 합니다. 네. 소득 기준으로는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기혼이라고 하면요,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네,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이신 이런 분들께서는 신혼가구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보금자리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구매하기 위한 주택 가격도 상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도 6억 이하여야만 이제 매매가나 시세가 6억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매매 가격과 조정 지역 여부에 따라서 이 LTV가 최대 70% 그리고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서울은요, 전 지역이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LTV 최대 60%까지만 대출이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예. 이거 말고도 다른 대출이 있는 거죠? 네,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고 네. 하는데요. 예,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작다고 보시면 되세요. 5억 이하의 집이고 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라고 하면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주택 가격 역시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요, 최대 LTV 최대 70% 그리고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네.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2억 7천만 원,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3억 1천만 원이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아무래도 이게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이 뭐냐면 대출 금리가 얼마냐, 어느 정도이냐일 텐데 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네. 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10년 만기로 놓고 봤을 때 2% 적용받고요. 20년에는 2.25%, 그리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의 연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0.25%가 더 붙습니다. 소득이 4천에서 6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요, 여기에 0.25%가 또 붙어서 10년 만기는 2.5%, 30년 만기는 2.75%. 그래도 네. 이렇게 퍼센트 되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예. 네. 어떻게 보금자리론에 비해서는 거의 1%가 대출 그렇습니다. 이자가 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주택 사려는 주택 규모가 좀 작다 하면은 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으로는요, 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네, 단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 두 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요, 연소득 7천만 원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1%라고 하면 적은 것 같지만 총 대출액 자체가 억 단위이기 때문에 예. 예. 이 1%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산해 보면 꽤 큰 금액이 나오거든요.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시고요. 이 집 규모에 따라서 최대한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네. 일으키심이 아주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나 무주택 등 이 신청 대상에 본인이 포함된다 한다 해도 예. 이게 최대 금액을 다 보충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금자리론 얘기를 하시면서 LTV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거 네. 기준을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기준 좀 들어보죠. 예. 네, 그 LTV라는 건요, 이제 LTV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저희가 신청한 만큼 그냥 무조건적으로 빌려주지 않는 것들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은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게 은행이나 금융사마다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주택의 가격과 상환 능력 때문입니다. 네. 이걸 고려해서 대출 금액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 LTV라는 거는 주택 담보 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요, 이 시세 대비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세,
그러니까 이 주택의 가치는 KB 부동산 시세 그리고 국세청 기준시가, 뭐 매매가액, 뭐 감정가액 이런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사용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1억인데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7천만 원까지 최대 대출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TV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같이 나오는 게 뭐 DTI나 DSR인데 이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LTV와 항상 함께 다니는 그런 존재인데요. 맞아요. 예, DTI는요, 대출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4천만 원이신 분이 대출 신청자가 DTI 60%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이 연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 상환액과 기대출 연간 이자 상환액이 총 2,400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의 60%인 2,400만 원을 넘지 않게끔 대출을 실행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요, 이 DTI도 복잡한데 이 LTV와 DTI뿐만 아니라 더 빳빳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바로 DSR입니다. 그게 DSR인 거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DSR은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예. DTI와 DSR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점이 좀 다를까? 아직 그 뭐 말로만 듣고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천천히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이 띄워주시죠. DTI는 받고자 하는 대출에 대한 이 원리금 상환액과 기대출의 이자만 놓고 따지는 거라면요. 네. 이 DSR은 대출자가 갖고 있는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도 갖고 있는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이 모든 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이 원리금을 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이런 기준을 만든 게 아무래도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뭐 네. 또다시 금융위기가 오면 안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실 빚을 내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그렇죠. 정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뭐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라는 얘기인 건데 예전엔 그래도 여력보다 더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점점 그런 우려 때문에 금리는 높아지고 점점 빌리는 게 좀 작아져서 네. 힘들어하는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보면 새 정부에서 LTV 또 DSR 같은 규제를 조금 완화하지 않겠냐, 이전 정부보다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주택 구매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빌릴 수 있다는 얘기 되니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관망하고 싶은데요. 일단 새롭게 출범하는 이 정부에서는요, LTV를 최대 80%까지 풀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DSR은 여전히 40%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은 주택의 가격과 상환 능력이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LTV와 DSR이 함께 풀려야 사실 이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네. 현재 정책으로는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은 이 DSR이 풀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린 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서민금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DSR에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주담대보다 이 대출들을 더 활용하심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이나 뭐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DSR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LTV나 DTI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요. 이 본인이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투기 지역인지 투기 과열 지구인지 또 그리고 양도세 중과 등 이런 세법 강화에 적용이 되는 그런 조정 대상 지역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규제 지역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지역이 있느냐에 따라서 LTV와 DTI 적용률이 달라지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요, 전 지역이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LTV와 DTI가 50%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경기도는 전 지역이 조정 대상이지만 양평군이나 가평군 이런 경기도에서도 좀 외곽에 있는 그런 곳들은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LTV 7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5억짜리 집을 서울에 사는 것과 경기도 가평에 똑같은 집을 사는 것은 이제 조건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5억짜리 집은 연소득 5천만 원이신 분은 LTV가 2억 5천만 원까지 이제 적용을 받아서 대출이 2억 5천만 원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DTI 50%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연간 2,500만 원까지 상환할 수 있는 플랜을 짤 수 있게끔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평에다가 내가 5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놓고 보면 70%를 적용받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DTI가 60%이기 때문에 연간 상환액이 3천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훨씬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 누구나 사고 싶은 지역에 돈까지 빌려서 살 수는 없고 집을 사고 싶다면 좀 더 많은 여력의 어떤 대출을 받고 싶다면 좀 외곽 지역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쪽에다 하려면 뭔가 규제가 많아서 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저희 투대접수를 시청하는 사회 초년생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입니다. 전자대, 전세자금 대출을 좀 알아보죠. 예. 네, 집을 살 때뿐만 아니라 이 임차를 할 때도 우리가 대출을 일으키는데요.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그중 저렴한 금리로 제공되는 게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인데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요,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임차 보증금이 2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전용 면적 또한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1인 가구 혹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버팀목 전세자금도 모두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 아닐 텐데 몇 퍼센트 정도 가능한가요? 네, 최대 전세 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놓고 보면요. 70%를 적용을 하면 1억 4천만 원인데 최대 대출 한도가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까지만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답답한 게 70%라고 그러면 내가 갈 때가 3억이어서 2억 1천만 원 나오는 걸 계산했는데 아이고 1억 2천만 원이 그러면 1억 2천까지 된다고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70%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 보니까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한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건 또 대출 금리가 좀 낮다면서요? 네, 대출 금리는 이제 그 타 은행권과 비교했을 때 꽤 낮은 연 1.8%에서 2.4%가 적용이 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으로는 2년 일시 상환하거나 혼합 상환이 가능한데요.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또 가능합니다. 근데 그 대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연 1.5%에서 2.1%로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런데 최대 대출 한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 문제가 있어요. 최대 7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하고자 하는 집의 보증금 규모에 맞춰서 대출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갈 데가 많지 않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또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전세 대출 자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이 기니까 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라는 제도인데요. 1인 가구 혹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 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자는 만 39세까지 연장이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최대 1억까지 실행이 되는데요. 이 이자율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네,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게 아닌 연 1.2% 확정금리인데요. 이게 부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최대 1억을 좋네요. 대출을 받아도 월 이자로 1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는 대출입니다. 자, 저는 그 전세자금만 대출이 가능한 줄 알았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 좀 들어봤더니만 월세 보증금 대출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전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이 월세와 월세 보증금까지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입니다.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대출을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예. 이 2030들 우리가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무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또 힘이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1인 가구 혹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예.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예비 세대주 역시 가능합니다. 네, 청년 전용이라고 하니까 또 나이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나이 제한으로는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예. 청년 전용이 붙었기 때문에 나이도 청년이고요. 대상 주택으로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임차 보증금으로는요, 5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70만 원 이하의 그런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대출 한도는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그리고 월세는 월 50만 원으로 환산해서 최대 2년까지 잡거든요. 그래서 최대 1,200만 원 이내입니다. 예, 어쨌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이것도 네. 역시 대출 금리가 좀 낮은 편이겠죠? 네, 대출 금리는 이 예. 보증금에 대해서는 연 1.3%를 적용을 하는데요. 예. 월세금에 대해서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0%를 적용합니다. 꽤 파격적인데요. 대신 20만 원이 넘어가는 월세에 대해서는 연 1%를 적용합니다. 최초 이용 기간은요,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예.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만기 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월세 대출금 역시 한 번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청년 전용 이 대출을 이용할 때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네, 요즘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좀 맞아요. 늘고 네. 있습니다. 많다더라고요. 네. 예.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좀 보시면 쉬운데요. 네.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이런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상품인데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내려가서 전세금을 못 주거나 역전세라고 하죠. 혹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등 임차 계약을 하다 보면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네.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먼저 이 보증금을 돌려주고요.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따로 나중에 반환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 전세 사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가입을 좀 하셔야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꼭 네. 가입하셔야죠. 이 전세 보증금 제때 못 받아서 이사 가지 못하는 게 걱정이 되거나 그렇죠. 혹은 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 보증금 못 받을까 봐 우려되시는 이런 분들이 가입하시면 좋은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을 경우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좀 늦게 돌려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기는 아니지만. 네, 이것도 네.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있대요. 네, 이것도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음. 서울시에서는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라는 제도로 이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좀 주고 있는데요. 이게 임차로 집을 구하다 보면요. 이사 나갈 집과 이사 들어갈 집에 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보증금을 늦게 받는 경우가 한 번쯤은 생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이 기존 임대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곳으로 임차주택을 계약한 그런 세입자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네.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정책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지 남지 않아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좋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거 독립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요, 이 주거 독립을 하면서 이 겪는 과정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공인중개사를 만나고 다양한 집을 좀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니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다 보면요, 네. 이렇게 한층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어른이 되는 과정인데요. 빨리 경험하는 사람이 빨리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원하는 집을 찾아서 모두 주거 독립 빨리 하시길 기원합니다.